금요일 밤에 저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 꼭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날씨도 추운데 여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좀 얼어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억지로 오신 건 아니죠? 저희 네이버로 신청을 받아서 왔는데 약간 지금 표정이 좀 억지로 오신 것 같은 표정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좀 토크 콘서트 느낌으로 조금 가볍게 좀 같이 좀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이 광명 유플래닛 퍼블릭 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홍보가 나갔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저희도 모집을 받고 보니까 원래는 유플래닛 퍼블릭 아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도슨트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전시장에서 도슨트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는지 전시장의 스토리텔러 이 도슨트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오늘 사실은 이 자리가 마련된 목적이죠. 광명 유플래닛의 퍼블릭 아트 작업들에 대해서 랜선으로 저희가 광명에 가지 않고 만나보는 시간처럼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구에서 질문지를 받았죠. 포스트잇에 이 질문지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좀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점들 저희와 함께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좀 솔직하게 답변 드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정말 솔직하게 TMI 가득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오늘은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포스트잇 적어주신 질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질문이다 싶은 뽑은 질문들은 추첨해서 티켓을, 전시 초대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뒤늦게 질문이 생각나신 분들은 이따가 손들고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티켓을 몇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도슨트에 대해서 혹시 도슨트 듣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맨 앞에서 제일 찍으셨는데 오늘 네, 도슨트 듣는 거 좋아하시죠? 혹시 도슨트 가면 혹시 전시장 가시면 꼭 듣는 편이신가요? 되도록이면 도슨트가 앞에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인지도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도슨트가 전시장의 스토리텔러이자 어떻게 보면 어떤 전시나 화가의 좀 입덕 요정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슨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들도 도슨트란 직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도슨트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익숙한 직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이제 전시장에서 티켓 부스 옆에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오셔서 오디오 가이드 빌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도슨트 한 대 주세요. 라고 제가 왠지 팔려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슨트와 오디오 가이드의 개념도 사실은 도슨트란 단어 자체가 좀 너무 낯선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 큐레이터와 도슨트의 차이입니다. 저한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해설 끝나고 오셔서 큐레이터님 아니면 학예사 선생님, 큐레이터 언니 설명 너무 잘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는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사전적인 정의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라틴어로 큐라라는 보존하고 관리하다라는 큐라에서 기원을 하고요. 미술관 자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감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도슨트는 반면에 도세르라는 라틴어, 가르치다라는 의미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술사학이라는 전공도 있고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내에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돈이 너무 많거나 많아지실 예정이어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박물관 법상 큐레이터, 이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한 명을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도슨트는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따로 전공이나 자격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도슨트 자체도 1906년도, 근데 생각보다 역사는 오래됐죠. 100여 년 전에 보스턴 미술관에서 처음 도슨트라는 직업이 생겨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1993년도 삼성재단에서 운영 중인 호암 갤러리에서 처음 도슨트를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는 직업화되고 있는 과도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시장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왔고요. 혹시 오늘 전시장에서 저를 보신 분 계실까요? 앞에 한 네 분 정도. 사실 뒤에 제가 아는 분도 계신데 손을 안 드시네요. 제 아는 분도 계신데 손을 안 드시고 오늘 약간 너무 이렇게 소심한 분위기로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시장에서 뵌 분들을 이 자리에 빌어서 오늘 한 20분 신청해 주셨는데 3분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처음 해설을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 8년 정도 회화나 사진, 캐릭터, 영화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전시에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드리는 시간으로 자료를 조금 만들어 왔는데요. 저한테 조금 의미 있는 6장의 사진들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 해설을 담당했던 사진도 있는데요. 혹시 어떤 게 2013년도 8년 전 사진일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티가 많이 납니다. 그쵸? 네, 오른쪽에 보시면 너무 옛날 사진인 게 티가 나죠. 바로 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설을 했던 저희 첫 번째 전시 해설 당시의 사진이고요. 지금까지도 전시장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최초의 도슨트가 되었던 건 도슨트가 정말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요. 예고 입시도 준비를 했을 만큼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자기 객관화가 빠른 편이라 그림을 너무 못 그리더라고요. 소질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한 이후에 처음에는 전시를 만드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학생 시절에 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이 도슨트 활동이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해설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 의미 있는 4개의 전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전시는 처음에 해설을 했던 전시인데요. 그 전에 대놓고 홍보하는 타임을 네, 대놓고 홍보하는 타임을 네, 이번 겨울에 사실 전시 거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좋은 전시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전시 너무 많지만 제가 담당하는 전시는 마티스 전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다음 주 정도에 오픈을 하고요. 로리 리텐슈타인전은 오늘 아마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슨트는 1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많이 전시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티켓들이 리텐슈타인전 티켓을 정말 따끈따끈 인쇄도 안 마른 티켓 어제 받아서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이야기에 돌아와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저에게 좀 기억에 남는 전시 중에 하나는 2013년도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서울관이 없었다 보니 과천관 디자인 전용 전시장에서 진행이 됐던 디자인 또 다른 언어전입니다. 저도 그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를 했고요.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격주로 토요일마다 가서 2시간씩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현장에 처음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처음 해설을 했던 순간을 사실 절대 잊지를 못하는데요. 스크립트를 그 당시에는 제가 문장 하나도 틀리지 않게 빼곡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으니까 한 15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 다 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해설을 들어가서 제가 40분 정도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5분도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막상 앞에 서니까 제가 정말 머릿속이 이렇게 쎄하해지더라고요. 분명 알고 있던 건데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이었는데 15분 만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했던 건 그 다음 해설부터 한 2시간 정도 전시장에 먼저 가고요. 혼자서 전시장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좀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좀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40분 해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해설 들으러 가시면 끝까지 들으시나요? 약간 천사분들만 오늘 천사들만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도슨트를 다른 전시 가서 많이 듣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직업이 도슨트니까 끝까지 듣지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50분 동안 서서 해설을 들으시는지 너무 존경스러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40분 해설을 하는데 처음 오픈하고 시작했을 때는 한 20분 정도 되는 관람객분들이 제 앞에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끝날 때 가면 몇 분이 남았냐?
5분 정도 남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떠나가는 상황을 제가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가족분들이 단체로 전시를 보러 오셨습니다. 네. 예상이 가시나요? 어머니가 뼈를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나더니 엄마인 내가 들어도 너무 들어줄 수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서서 잘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나름 저는 재밌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가 없구나. 그때 이제 제 친구도 전시장에 왔던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오늘 온다고 신청했다가 지금 노쇼를 해서 친구가 안 왔는데 친구가 와서 제가 해설을 듣진 않았고 저랑 같이 손잡고 전시장에 쭉 따라서 좀 산책하는 느낌으로 전시를 봤습니다. 친구는 나는 너무 재밌는 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크립트에 너무 얽매여서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정보 전달에만 좀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다음 해설부터는 스크립트를 아예 그냥 보지 않고요.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드디어 이제 20분의 관람객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해설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도슨트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직업이 아니니까 공부 조금 더 해서 그냥 학예사 해야지. 그냥 그건 그만하고 이제 학예사 공부 준비해야지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전시 기획자가 되고자라고 꿈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미술이라는 것 자체의 장벽이 너무 높고 좀 미술도 어떻게 보면 음악 페스티벌처럼 쉽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술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우리 도슨트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전시장에서 관람객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전시 해설가, 이 도슨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무렵에 마침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지신 김차영 도슨트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미 직업화시키고 이미 1세대 도슨트로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해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되면서 도슨트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자원봉사를 몇 번 경험을 하고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도슨트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저에게 좀 기억에 남는 전시가 3년 전쯤에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됐던 에르제 대전입니다. 혹시 이 전시는 와보신 분 계실까요? 한 분 계시네요, 그래도. 네, 사실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전시이기도 한데요. 인터파크라는 전시 기획사와 함께 진행을 했던 전시고요. 이때 이제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전시장에서 온전히 해설만 담당하는 전문 도슨트로서 제 이름을 걸고 주 5일 제가 담당을 했던 전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시 자체는 만화 캐릭터를 조명하는 전시였고요. 근데 기획사에서 처음에 타겟팅을 했던 건 성인분들을 타겟팅으로 전시 기획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러 가실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 예술의 전당의 건너편 전시가 피카소와 큐비즘이라는 전시가 있었고요. 어떠신가요? 예술의 전당 가셨는데 만화 전시와 피카소 전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전시장에는 처음에 정말 파리가 날릴 정도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타겟팅을 바꾸고요. 어린이 타겟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대에 아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전시장에 뽀로로를 경험했던 시기였고요. 사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아이들만 50명, 뒤에 부모님들만 100여 명 정도가 몰릴 정도로 어린이 도슨 자체가 흥행을 하고 성인분들도 몰려들면서 3개월간 한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지했던 흥행 전시로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알려지고요. 어떻게 보면 도슨트로 저렇게 어린이 도슨트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전시 이전까지는 제가 항상 직접 전시 기획사에 저 도슨트인데 이 전시 담당하고 싶습니다. 먼저 메일을 드렸다면요. 이 전시 이후에는 저를 먼저 찾아주시는 기획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드디어 나도 좀 꽃길이 펼쳐지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요 무렵이 제가 새로운 전시들을 여러 개 담당을 했는데 이 당시가 이제 막 그 오디오 가이드가 연예인들이 녹음을 하는 게 한창 유행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전시를 한 3달 정도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해설을 하는데 해설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되던 주에 갑자기 통보를 받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 오디오 가이드가 좀 유명한 아이돌 분이 녹음을 하셨고요. 오디오 가이드는 3,000원 내고 팔 수라도 있지. 굳이 도슨트 우리가 운영해서 뭐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지어 그냥 신고하실 거면 신고하시고요.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아무리 도슨트라는 게 직업화되고 있어도 여전히 이 업계에서 현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좀 생각과 좀 자괴감, 더 이상 전시를 할 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근데 그 무렵에 좀 감사하게 만났던 전시가 2년 전 딱 이 무렵에 진행됐던 매그넘인 파리전이라는 사진전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최근 전시고요. 지금은 아마 여수에서 지방 순회전을 돌고 있는 사진전일 텐데 일단은 사실 전시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전시였고요. 처음으로 전시 기획사에서 온전히 도슨트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전시가 진행됐던 기획사였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이 도슨트를 어떻게 직업화시켜야 하는지 저와 같이 고민을 해줬던 기획사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전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당시에 좀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에 제가 이 전시 하나만 담당하지 않았고요. 동시에 3개의 전시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매그넘인 파리전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후 시간대만 도슨트가 있었고요. 곰돌이푸는 평일에 또 도슨트가 있었는데 곰돌이푸는 소마미술관에서 제가 이제 오후에 평일에 주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매그넘인 파리전에서 해설을 하고요. 이 일민미술관에서 진행됐던 전시는 자원봉사 제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 매그넘인 파리전 가기 전에 오전에 가서 해설을 하고 예술의 전당에 넘어와서 다시 해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간 제가 주 6일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타가 결정적으로 왔던 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통장에 제가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2년 전입니다. 오래되지 않았고요. 2년 전이었는데 이게 제가 먹고 살기 쉽지 않겠구나. 결국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좋은 전시 기획사를 만나면서 그래도 저희랑 같이 하나는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고요. 그 직후에 좀 운명처럼 만났던 전시가 작년 예술의 전당 최고의 흥행 전시로 기록되었던 툴루즈 로트렉전입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3번의 전시 중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는 전시가 된 것 같고요. 이 로트렉전에 제가 우연히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전시는 이렇게 앞에 물랑루즈 19세기 당시 파리 거리가 재현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전시가 홍보 자체를 전시 상세 페이지에 처음으로 도슨트의 얼굴과 이름과 스케줄을 공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매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3명은 저희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간지 아무도 몰랐어요. 2분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시는. 위에 보시면 도슨트계 어벤져스가 모두 모인 화제의 전시라고 도대체 누가 어벤져스이고 홍보가 됩니다. 저희는 사실 몰랐고 저도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내막은 사실은 저희가 로트렉전 자체가 기획 굉장히 잘 된 전시였지만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포스터의 대가이기도 맞지만 사실은 이 전시에는 유화가 한 점도 없었던 전시였고요. 그거에 대한 그 부실함을 채우고자 기획사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또 그 중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도슨트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래서 홍보 자체를 시간과 요일과 스케줄까지 공지를 하면서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이게 좀 흥행하게 도슨트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선착순으로 매진이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전시도 어떻게 보면 흥행 전시로서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트렉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저에게도 개인적인 상황 자체를 많이 바꿔놨던 게 작년 툴루즈 로트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덕분에 사실 지금은 도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확장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대형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전시 홍보를 유튜브에서 하기도 하고요. 촬영을 하기도 하고 제품 소개를 하기도 하고 작은 모임이나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슨트라는 것 자체의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몇 년 전에는 이제 오디오 가이드 돈 내고 파니까 거기에 밀렸다면 이제는 도슨트 분들이 직접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슨트 자체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도슨트의 전시장의 역할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를 구성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시를 총괄하는 큐레이터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애플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전시를 만드는 큐레이터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전시장에 작품을 보러 오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일까요? 소비자, 맞습니다. 핸드폰을 사러 오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람객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전시 도슨트는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자, 바로 판매자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스티브 잡스의 제 핸드폰 완전히 알고 그 기능을 파악하고 그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한 이후에 그걸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게 바로 판매자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저는 좋은 도슨트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전시 기획자 큐레이터와 관람객, 작품 사이 이 세 가지 사이의 요소의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게 바로 도슨트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너무나도 어렵게 적혀져 있는 미술 용어를 저희가 흡수해서 저희만의 언어로 해설을 하는 게 도슨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도슨트는 강의에 가까울까요? 투어에 가까울까요? 그쵸,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강의와 투어 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게 바로 도슨트의 역할이겠지만 저는 투어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분위기가 약간 점점 더 다운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팔짱 끼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강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좀 투어 느낌으로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행을 갈 때 공부를 하러 가는 여행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냥 그 경험 자체, 추억을 만들고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전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과 같은 의미로 좀 추억과 좀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주는 역할이 바로 도슨트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투어하는 느낌으로 광명 전시장을 상상 속에 약간 4D 저희 영화관 온 것처럼 같이 투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마무리를 했던 전시가 바로 광명 유플래닛에서 진행이 됐던 오늘의 날씨전을 가장 최근에 11월 말까지 프로젝트 형태로 한 달간 전시 진행을 했었고요. 광명에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은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광명에 방문하셨을 때 오늘 작품들을 기억하셨다가 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씩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플래닛 내부를 저희 함께 투어하는 느낌으로 따라다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플래닛 전시 자체가 개장 전시로 준비가 됐습니다. 유플래닛이라는 공간 자체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미디어 아트의 일상화, 누구나 함께 즐기는 놀이터,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길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과 공공미술 작업들, 미디어 파사드까지 쭉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작품들 있으신가요?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군요, 제가. 어떤가요? 로버트 인디애나, 러브, 그쵸. 러브 조각상 전 세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냥 구글에 공공미술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작품은 제가 뒤에 배경으로 사용했던 이 미디어 존 안에 있는 그 MBC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공미술이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저희 주변에서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주로 좀 큰 건물이나 기업 로비 들어가시면 조각 작품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큰 건물 들어가시면 로비나 또 이렇게 앞에 마당에 조각품들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문예진흥법이라는 법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조금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정확하게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건축 예산의 1%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혹은 설치 비용의 70% 정도를 기부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기부로 하는 방안으로 이 법규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혹은 1%의 범위에서 그 작품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한 준공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솔직히 말해서 뭐 회장님의 취향대로 그냥 작품을 구매하고 빈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명에서 전시가 진행이 될 때는요. 일단 이 1%라는 예산을 살펴보니 작품을 한 10작품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 작품들을 조금 더 맥락이 있고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작가군을 선별해서 완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광명 프로젝트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획팀, 팀팩토리라는 기획팀을 2018년도에 구성을 하고요. 이 홍보라 예술 감독님을 중심으로 작가군을 선정하고 하나의 그 주제를 선정해서 총 15작품을 현재 광남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의 프로젝트의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가 바로 이 광명에서 전시장으로 한 달간 진행이 됐던 이 공간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그 광명에 가시면 완성된 조각 작품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소개하는 공간이 한 달간 이 전시장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여기서 일을 했지만 이게 한 달 동안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전시였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이 작품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그 과정들이 함께 쭉 소개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3년간의 과정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피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광명 유플래닛 내부를 실제 20% 정도로 축소를 해서 어떤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형들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 모형도 자체도 실제로 팀팩토리의 디자이너셨던 그 이혜연 디자이너님이 3년간의 프로젝트 도면들 중에 3D로 된 도면을 2D로 프린팅을 하고요. 그걸 다시 오려서 3D로 입체화시킨 작은 미니어처 조각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시면 뭐 예산이나 확장 그 작가군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1%의 비용 내에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1%의 비용 내에서 작품을 설치하는 비용도 필요하고요.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대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행사에도 돈을 주고 설치를 하고 작가에게도 작품 비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작가에게 들어가는 작품비는 점점 떨어져 나간다고요. 결국 작가분들이 받는 비용은 거의 재료비 정도만 받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예 1%의 비용은 작가분들에게 온전히 전달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1%를 더 선정을 해서 설치나 기획팀에게 들어가는 기획 비용이 추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서 8팀의 작가는 기획팀에서 선정을 하고요. 7팀은 지정 공모를 통해서 해외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티스트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랐던 건 실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작가군을 보시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작가분들도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 모두 골고루 함께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팀의 작가가 선발이 되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좀 가시적인 그 그래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신진 작가나 본인이 담당하는 시각예술 혹은 조각품 그 다 다양한 그 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좀 MBTI처럼 전혀 겹치는 거 하나 없이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작가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15팀의 작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존의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제작해봤던 작가는 단 3팀뿐이라고 합니다. 12팀은 모두 이 프로젝트 자체를 통해서 처음 건축물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군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들 입장에서도 기획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작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플래닛 내에 실제 작은 제가 지도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작품들이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고 11월에 광명에 오셨으면 저랑 같이 이렇게 야외를 돌아다니시면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광명을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시장이 실제로 이쪽 타워 4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4층에서 먼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상하시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올라가고 있어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작품은 이 랜디와 카트린의 포레스트, 숲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들은 덴마크 출신의 작가인데 항상 공공미술 여러 번 경험했던 작가입니다. 그 3팀 중에 한 팀인데 늘 고민을 했던 건 어떤 작업을 설치할 때 그 공간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한 이후에 작품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 주변이요. 고층 건물들로 쭉 질비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방문했을 때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기 약간 광명이 아니라 맨하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덴마크, 북유럽 출신의 작가다 보니까 고층 건물이 정말 신기했던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작품을 놓으면 가장 어울리는 작업일까라고 고민을 하고요. 결국 뾰족하게 솟아있는 빌딩 숲 사이에 실제 숲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포레스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뾰족뾰족한 나무로 모형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나무 자체가 북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침엽수 나무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뾰족한 나무의 형태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버섯 형태의 모양으로 옥상 정원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요. 버섯보다는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간결하게 단순한 이 작업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투어를 다니면서 오셔서 직장인분들한테 옥상 정원 하면 좀 어떤 느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남성분들이 담배 피는 흡연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실제로 주변에 이제 오피스 상권이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점심시간에는 뭐 흡연 장소로서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이 작품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조금 더 옥상 정원에서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실제 덴마크에서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다양하게 경험했던 작가들이고요. 예술가의 놀이터라고 해서 이번에 광명에 설치된 그 조형물과 비슷한 형태로 놀이터가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광명에 이 작업을 가지고 오면서 원래는 목재로 작업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목재로 작업했으면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작품을 저희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 정원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장소적인 영향도 좀 고려를 해서 결국은 금속 재질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아이들은 이 작업 자체를 좀 정글짐처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이번 주말에 목격을 했던 게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피크닉 돗자리를 깔아놓고 실제로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어하다가 참여하시는 분이 섭외하신 거 아니냐고 아이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숲 아래에서 단디에서 밭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흡연 장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상 정원 자체의 좀 아름다운 미관 자체도 함께 영향을 주는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15개 작품 중에 한 가지 작업이었고요. 이 작업을 보고 바로 뒤를 돌아서 가시면 두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최경주 윤라이 작가의 일기도라는 작업이고요. 여기서 항상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요. 혹시 일기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기록하는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날씨, 맞습니다. 사실 일기하면 기록하는 저희가 일기도 있고요. 날씨의 일기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그 그림 일기 어렸을 때 써보셨나요? 저도 그림 일기를 사실 썼던 세대인데 그림 일기 그럼 매일매일 쓰셨나요? 네. 그쵸, 몰아서 저도 그래서 계약 직전에 일주일 동안 한 달치를 다 몰아서 적곤 했었는데 작가가 말하는 건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 일기를 그릴 때 문제가 되었던 건 기억이 나지 않는 날씨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가 뭘 했는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날씨는 기억이 안 나서 주로 그냥 구름 모양 그려놓고 가끔 해 모양도 그려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최경주 작가님은 본인의 이 드로잉 일기 내에서 날씨와 관련된 드로잉을 추출해서 그걸 윤라이 작가님이 3D 모델링으로 조각화시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제 날씨 중에 어떤 날의 날씨는 유독 좀 또렷하게 기억나는 날 혹시 있으실까요? 계속 쳐다보게 돼요. 유일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답을 해주셔서 유일하게. 화창한 날이나. 화창한 날이나. 진짜 비나 눈이 많은. 진짜 비나 그쵸. 약간 극단적인 날씨를 가진 날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혹은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날의 날씨는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최경주 작가님도 본인의 드로잉 일기에서 이걸 빼내고 나니까 모두 다 자신이 여행을 갔던 날의 일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마주했던 날씨를 담은 아무래도 기상기후 자체가 동그라미에서 많은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형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상기후 6개를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주변에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 해가 쨍하게 내려오면 그림자별로 작품이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옥상 정원의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조각미를 보여주는 두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따라서 건물 반대편까지 쭉 저희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공간을 따라서 쭉 옥상 정원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동하다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작품을 찾아주시는 게 여기 이 친구가 세 번째 작품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무를 너무 예쁘게 감싸놨죠. 이거는 세 번째 작품은 아니고 나무를 따뜻하게 감싸놓은 작업이고요. 세 번째 작품은 여기 지나서 쭉 가시면 소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초록색깔 비석처럼 생긴 아이가 이렇게 옥상 정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소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화성에서의 하루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성에서의 하루가 사실 지구상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 24시간 39분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성은 이렇게 굉장히 붉은 행성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화성의 노을 무슨 색일 것 같으세요? 파란색 혹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네, 실제로 화성의 노을은 푸른빛 노을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 2005년도 나사에서 관측을 했던 화성의 실제 노을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노을은 푸른빛의 노을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플래닛 내에서 우리가 옥상 정원에서 지구의 노을이 아니라 이 화성의 노을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 실제로 이 위를 올라다니면서 주변을 비춰보면서 빛 주변이 모두 초록색으로 반사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이 작품의 핵심은 이 초록 색깔 비석뿐만 아니라 잔디밭까지 작가가 직접 디자인을 합니다. 화성에는 이렇게 모래 언덕이 실제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치 화성의 노을, 그 모래 언덕에서 푸른빛의 노을을 감상하는 듯한 그 모습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는 유플래닛 내에서 서축부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주변에 대시양 아파트가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상 정원 하면 저희가 자연을 직접 만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층 빌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을을 볼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노을을 보기에는 아파트 사이사이로 찾아다녀야 하다 보니까 노을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화성의 노을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라고 옥상정원에 소개가 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에서 쭉 이렇게 화성의 노을까지 감상을 할 수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이 숲이란 작품이 작게 보임으로써 조금 더 정말 놀이터 같은 느낌을 주는 옥상정원의 좀 가장 아름다운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공간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부에 네 번째 작품이 있고요. 김혜긴 작가님의 잔향이라는 작업입니다. 저희 잔향이라는 작업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반사되는 유리의 색이 달라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김혜긴 작가님은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고민을 했던 게 유플래닛 내에서 가장 버려진 공간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든 좀 인적이 드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한 달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중간에 좀 쉬고 싶을 때는 여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3시간 동안. 아무도 인적이 끊긴 공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버려진 공간도 작품이 있다면 누군가 더 찾아오고 또 공간 자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 아래에는 3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4계절별로 다양한 다른 노래가 나오고 있어서 총 12곡의 노래를 휴식하는 작업으로서 뒤쪽에 보시면 벤치도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기에 설치된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공간이 이게 작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이벡스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벡스 스튜디오가 사실 광명 유플래닛에서 가장 힘을 많이 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1순위 직업이 뭐 유튜버라고도 하는데요. 그 1인 콘텐츠 제작자를 위해서 스튜디오 제어도 해주는 공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잖아요. 그 편집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나와서 잔향이라는 작품과 함께 음악도 들으면서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작품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향이라는 작업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서 탄성이 나오네요. 그쵸? 네,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바로 거대한 벽화 작업을 보실 수 있고요. 그라플렉스 작가님의 유니버스라는 작업입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여기만 찍어 왔는데 저쪽 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플래닛 끝까지 115m 길이의 벽화 작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기에는 이게 시트지 붙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직접 다 칠했던 150m가량의 벽화 작업이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서 해가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해가 정말 여기도 잘 안 들어오고 좀 그늘진 공간인데요. 여기도 이 작품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이 이 요소 하나가 유니버스, 우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서 연출을 하고요. 아이들은 여기서 실제로 주말에 가보시면 그 오징어 게임처럼 나름대로 게임을 만들어서 발바닥을 밟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라플렉스 작가님의 유니버스라는 작업은 광명 유플래닛 가시면 전체적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나도 모르게 밟고 있는 작업이어서요. 이 작품도 기억해 주셨다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까지 보고 이제 2층을 통해서 또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면 오늘의 날씨 프로젝트의 메인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의 날씨라는 바레라는 팀이 만든 당신의 날씨라는 작업이고요. 이 작품을 그냥 보실 때도 사실 시각적으로도 임팩트가 있는 작업인데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그 장르에서 활용이 되는 작업입니다. 이거 보시면 가운데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저 구멍에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그 카메라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표정을 인지하고 그 표정에 따라 조명의 색이 바뀌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날씨라는 게 저희 기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작품이 우리의 표정을 관찰하고 우리의 기분이 공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서 해보시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한 6번 시도한 끝에 한 번 성공했는데요. 이게 소심하게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앞에서 혼자 막 열심히 춤도 추고 해봤는데 한 4분 정도 가셔서 열심히 마스크 벗고 춤추시면 아마 바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성공했을 때도 아이들이 한 5명이 있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노니까 이 친구가 반응을 해서 반응하면 색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기쁨, 슬픔, 무표정 3가지 색만 표현을 하는데도 그라데이션 되면서 색이 변하는 모습을 꼭 소심하게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이 친구의 반응을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까지 보고 1층에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면 광명역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이 골디락스라는 작업이 있고요. 6개의 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작업인데 골디락스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천문학적으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구도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존인데요. 그래서 바로 물의 색감에서 영감을 받아서 물처럼 8개의 구가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역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업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5개의 구가 일렬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8개의 구가 마치 행성처럼 연결되어 있는 작업으로서 좀 상징적으로 가장 앞쪽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보고 바로 뒤를 돌면 사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면 좀 못 찾을 작업이기도 한데요. 선물로 그 열쇠고리 다 받으셨죠? 열쇠고리를 만든 김치앤치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 작가 듀오여서요. 김치 앤 칩스라는 작가 그룹명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업이고요. 이거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되겠죠? 되네요. 제가 소리는 일부러 안 갖고 와서. 보이시나요? 약간 움직이는 게? 약간 끊기는데 이게 뒤에는 프린팅된 패턴지가 그냥 붙어 있고요. 그 앞에 아크릴 원기둥이 계속 또르르 또르르 움직이면서 그냥 직선 형태도 아크릴 봉이 지나가면 곡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작업인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디지털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하는 착시 효과를 이용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브릿지에 설치가 되면서 위에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갈 때는요 운동감이 훨씬 더 극대화되어서 표현이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장소적인 면도 그냥 빈 공간,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 작품과 최대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을 지나서 광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레인체인 포레스트라는 또 다른 작품이 있고요. 이게 그냥 보셨을 때는 조각품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작업은 비가 오는 날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레인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동양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개념인데요.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 있는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인체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동양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배수관을 설치를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좀 미관적인 모습도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레인 체인의 형태로 지붕 끝에 설치가 되고요. 그럼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슉 체인을 따라서 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실제로 비가 오면요. 위에 물이 고여 있다가 이 체인을 따라서 내려가서 아래 잔디밭에 물을 펼쳐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가봤는데 이것도 비가 조금 오면 못 봅니다. 비가 약간 여름철에 이렇게 폭우처럼 내리면 정말 폭포처럼 감상할 수 있는 작업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SOA라는 그룹 자체가 건축가 그룹이어서요. 생각해보시면 현대의 건축 설비는 대부분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날씨를 아예 수용하고 오히려 우리가 날씨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비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색다른 작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업 자체도 비가 오는 날 함께 감상을 하시면 좀 좋을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서 광장으로 지나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 맨홀 뚜껑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 자세히 지상에서 실제로 높이에서 보면요, 약간 UFO 같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지구에 태양에서 빛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지구에 마치 빛이 들어오는 듯한, 빛이 닿는 곳이라는 작업입니다. 빛을 여기 가운데 반사판이 있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가운데서 불이 들어와서 쨍하게 조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바리게이트가 사실 쳐져 있죠. 이게 저 작품이 설치되고 한 저희 2주 전쯤에 바리게이트가 쳐졌는데요.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원래는 아이들 그냥 미끄럼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구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지금 보수 작업 때문에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오픈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작가님도 원래는 가구 디자이너셔서요. 이 공공미술 자체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좀 다시 보수 작업을 거쳐서 아마 언젠간 다시 대중에게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조금 저도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전달받은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해가 쨍하게 들어오는 날에는 햇빛을 주변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설치가 되고 있었는데 설치하고 있을 때 그날 날씨가 좋아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뒤에 카페 하나 보이시나요? 광명커피라는 카페가 하나 있죠. 카페 사장님이 이거 여기 영구적으로 설치될 거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설치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설치하신 분들께 커피를 쏘셨다는 훈훈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사실 저희도 나들이처럼 갈 수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가장 오래 머물 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잖아요. 주변에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성공한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플래닛 내에서 메인 광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광장의 또 다른 작업이 라이트 스피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람이 불 때 가서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날개가 뱅글뱅글 움직이는 작업이고요. 어떤 동력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풍차와 같은 원리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항구에 이게 실제로 밤에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밤에는 주변에서 그 불이 들어오는데 덴마크의 항구에서는 한국 사진 안 갖고 왔네요. 한국 사진 안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낮에 풍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발전을 자가 발전을 하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밤에는 주변에서 빛을 내고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따라서 뒤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바닥에 날씨 걷기라는 홍승혜 작가님의 작업이 있고요. 가장 끝부분에는 방위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분자처럼 되어 있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서 가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다른 작업들과는 다르게 아예 바닥에 설치가 되어서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일 텐데 그라플렉스 작가님 작품과 중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 작품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씨 걷기를 따라서 쭉 밖으로 나가다 보면 올려다 보시면 달이 떠 있는데요. 실제로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달이 떠 있죠. 이렇게 달이 떠 있는 이승은 작가님의 오늘 지금 달이라는 작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달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가실 때마다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사에서 지구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이미지를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이미지를 받아서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지구 북반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달이라는 게 달력으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뭐 달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밤에는 조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사실 밤에도 저희가 달을 잘 보는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왠지 오늘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이는 달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감상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름달처럼 꽉 차 있는 모습도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쭉 지나서 옆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시면 마지막 야외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에이카센의 Shaped by Nature라는 작업이고요. 이건 먼저 항상 질문을 드려요. 이거 혹시 조각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금속이긴 합니다, 재료가. 근데 이걸 제가 그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혹은 너무 막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혹은 망치로 두들긴 것 같아요.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품은 작품 제목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 작업의 디자이너는 바로 자연입니다.
일단 금속을 뜨겁게 다 녹이고요. 그 녹인 금속을 차가운 북방부에서 물에 바로 쏟는다고 해요. 뜨거운 금속을 물에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마찰이 돼서 이렇게 응고가 되겠죠. 그 모습 그대로 조각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카센의 또 다른 작업들도 야외 조각품에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으로서 자리 잡은 모습이고요. 광명에는 이 작업이 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만한 조각을 흘려보내지는 않고요. 조그만 조각을 흘려보내서 요만한 조각이 날아와서 3D 모델링으로 크기를 키워서 지금 조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각의 재료 자체는 청동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요.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녹이 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대까지 그 시간도 함께 담아내고 있는 조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색깔이 아닌 미래엔 또 어떤 색깔로 변해 있을지 그것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낸 오늘의 날씨라는 또 가장 좀 잘 주제가 맞는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업을 보고 뒤에 있는 유타워로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두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차승원 작가님의 6개의 일이라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보셨을 때 좀 어떠신가요? 이제 앞에 계신 분도 말이 없어지셨어요. 약간 힘드신가 봐요. 어떠신가요? 동양적인 느낌, 그렇죠? 동양화 같다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산수화 같다, 풍경화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 작업은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린 게 아니고요.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제작을 한 직조 작업입니다.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기로 전통적으로 직조라는 것 자체는 여성의 노동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추상화, 남성의 추상화적인 영역을 붓질 한 번으로 완성이 되지만 나는 그걸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완성을 했던 좀 산수화 같기도 하고 혹은 나에겐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해서 6개의 연작 시리즈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화장실 앞에 배치가 돼서 너무 이제 화장실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못 보고 지나치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이 작품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지나서 안쪽에 로비로 들어가시면 15개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업이 있고요. 미미정 작가님의 폴른 펜슬 레인이라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저는 오늘의 날씨라는 주제와 잘 맞는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셨을 때 어떤 날씨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 날씨라는 건 모두 아시겠죠. 근데 특히라도 비가 오는 날 중에서도 무더운 여름날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다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바로 그날의 비구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비라는 요소 하면 주로 회색빛의 어두운 색채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쨍한 햇빛을 상징하는 형광빛, 노란빛을 사용을 함으로써 비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좀 기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그 사고를 열어주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환하게 밝혀주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5개 그 총 유플래닛 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업 프로젝트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전시장 내에서는 이 공공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장들의 메시지를 함께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큐레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창조될 수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술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혹은 매우 강력하고 전환적인 경험을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하지 않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그 공공미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랑받지 않는다면 흉물처럼 그냥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작업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 공공미술이라는 작업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고요. 이 공공미술이라는 영역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선보였던 이 광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퍼블릭 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다가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 퍼블릭 아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질문을 받았죠.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질문을 한번. 와, 이거 너무 인상적이. 저 기억하시나요? 저 기억. 이거 약간 무서운데요? 저 기억하시나요? 너무 바로 누구시죠? 누구시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저의 인터뷰 요청을 하셨던 그죠? 고등학생. 이제 20살인가요? 아직 20살 아닌가요? 이제
이제 입시 끝나고 결과만 기대. 아 진짜요?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네. 그럼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티켓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만 더 뽑을게요. 뭐가 많네요. 뭔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도슨트라는 꿈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셨나요? 도슨트가 되신 결정적 계기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도슨트라는 꿈을 가지기 전에는 저는 사실 그래도 계속해서 미술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는 미술관을 계속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 가정이다 보니까 항상 미술관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미술을 잘 아시진 못해요. 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전시를 많이 보셨는데도 엄마 이거 누구 작품이야 하면 하나도 못 맞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정말 딸내미 얼굴을 보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럼 나를 손잡고 가서 미술관에서 뭘 본 거야? 어떤 얘기를 한 거야?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벽에 써있는 텍스트를 읽어주지 않았고 그냥 작품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냥 무섭게 생겼는데 그거 보고 제가 무섭게 생긴 사람 같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좀 미술관에서 즐거운 놀이터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서 그 전에도 저는 미술과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어쩌다 보니까 30개 전시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너무 중독되는 직업인 것 같아서 이게 내 마지막 전시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주신 분은 혹시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옆에 계신 분께도 두 번째 티켓을 드리고요. 마지막 전시인데 뭘 할까요?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뭐 할까요?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뭘 뽑아야 될까 약간 볼게요. 네, 앞으로의 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꿈은 사실 저한테도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제가 도슨트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좀 큰 꿈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도슨트에 좀 도전하고 더 다양한 도슨트 분들이 생겨나고 이걸 직업화 시키는 게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직업화의 개념 중에 하나는 누군가 이 길을 꿈꿨을 때 조금은 막연하지 않은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저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다라고 아까 3주 만에 잘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도슨트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도슨트 매니지먼트사를 만드는 게 저의 최종적인 꿈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질문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저희 뒤에 계신 분께 3장의 티켓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네. 혹시 전시 해설 맡고 싶은 작가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해설 맡고 싶은 작가나 작품이요. 사실 한 2명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꿈이 현실화됐어요. 마티스를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됐고 또 한 작가는 제가 죽기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뉴욕에서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많은 대표님들한테 호퍼 전시 열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돈 끌어오면 해주겠다고. 네, 네가 돈 끌어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호퍼 전시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많으시네요? 요즘 메타버스 제가 만나는 제시카하고 인프랜드에서 이런 전시 설명해 주시는 분 너무 좋더라고요. 네. 혹시 한익 교수님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시는 분이요? 메타버스에서 진행이요? 메타버스에서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너무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서 메타버스에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삶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말로 하시는데 실제로 올라가면서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기술만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면 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질문. 도슨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아. 프로그램이나 네. 뭔가 입문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네네네네. 도슨트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건 일단 국공립미술관 박물관에 그 양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립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년 모집을 하고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에 일단은 참여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는 게
하셨는데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슨트를 업으로 생존을 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하기 1시간 전에도 인스타 메시지로 하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경력을 쌓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전시 자체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시 기획사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력 없는 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력 자체를 자원봉사 자체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좀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늘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을 추천해 드리면 제가 좀 좋아하는 미술사 책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는 벽돌이어서 자기 좋은 베개인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 발칙한 현대미술사라는 노란 색깔 책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게 좀 훨씬 더 라이트하게 좀 재밌게 쓰여진 책인데 그래도 정보는 굉장히 괜찮은 책이어서 발칙한 현대미술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뒤에 계신 분. 전시 해설을 하실 때 보면은 내용은 궁금한데 시간은 한정이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전시 해설을 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아,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그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료 제가 쌓아놓고 보면 한 요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그때그때 제 취향보다도 결국은 기획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전시건 같은 화가를 기획해도 마티스 전도 사실 국내에서 이번 여러 번 진행이 되는 전시인데요. 기획사마다 분명히 초점을 맞추는 게 있어서요. 일단은 기획 의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자료는 잘 읽되 거기서 기획 의도에 맞는 것들을 좀 추려 나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좀 지금 우리의 생활과 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추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전시 스크립트 작성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뭐 노하우나 아, 네. 스크립트요. 네. 도슨트 스크립트.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군요. 스크립트는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15장을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스크립트를 안 적습니다. 아예. 적어봤자 사실 적긴 하는데요. 스크립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작품에서 어떤 걸 얘기할까 정도? 키워드 정도만 여기서는 언제 태어났고 이때는 학교를 갔고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 정도만 적어놓는 게 너무 스크립트를 저도 적다 보니까 정말 계속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제가 한 전시에서 해설을 한번 하면 보통 한 200~300번 정도 해설을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똑같이 로봇처럼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사실. 듣는 분들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변화해서요. 그게 스크립트라는 걸 너무 딱 그 틀에 안 가두고 저는 자유롭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크립트도 너무 이렇게 막 문장 형태로 완성해서 쓰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그냥 주변에 편안하게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 내가 이땐 이런 얘기를 했구나. 키워드로 뽑아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일 뒤에. 저는 솔직히 오늘 누나 따라 왔거든요. 아, 네. 그렇게 왔는데 네. 그래도 저도 예술 분야에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공감을 해야 되고 감동을 시키는 일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슨트님은 그 과거에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불안함이 더 컸는지 아니면 아, 과거에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함이 더 컸는지 사실 저는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회 자체가 되게 빠르게 주어져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전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물론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100만 원 조금 되는 돈을 받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때 그냥 생각했던 건 현실에만 좀 현재에만 제일 이 순간에만 집중하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래가 걱정이 됐어도 그때는 더 어렸어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 미래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푹 빠져서 한 번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불안감은 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왜 안 불안했지 미친 건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그때는 불안감이 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왠지. 네, 불안하시면 다 나눠주셔도 되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로이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 네네. 페이를 얼마를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업된 다운 부분
업앤다운으로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1급제로 계약을 하는데요. 주 5일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땐 이제는 그래도 신입사원,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사람마다 사실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받는 수입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오늘도 강연도 하고 다른 일도 많이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답변 저 처음 드려봐요.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보고. 네, 네 오늘 그쵸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으니까. 네. 그럼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질문은 마무리하면 될까요? 이 세 분은 저한테 따로 와주시면 제가 티켓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긴 시간 동안 저녁에 날도 추운데 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혹시 정리하시겠어요? 네. 이 홍대 플레이 스튜디오 이 공간의 집사입니다. 저희 근데 마지막 이 프로그램으로서 한희준 도스님 모시고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희준 도스님께도 감사드리고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광명 뉴플래닛의 마케팅 총괄 한윤용 팀장님이십니다.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되고 원하시고 하면 우리 한 팀장님 그다음에 회의도 제일 더 정확히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이 바로 우측에 있고요. 저희 따뜻한 커피 가실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커피 미리 서비스를 못 해드렸어요. 가시면서 좀 따뜻하게 가실 수 있게 커피 그다음에 작은 기념품도 준비하셨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가시고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조식이 관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